오늘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주식시장이 흘러갈지를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는 하락세로 끝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내려오다가 후반부에 좀 들리면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좀 급등했습니다. 102달러 넘었거든요, 다시. 그래가지고 최근 추세를 놓고 보면 달러가 여기 지난번에 102달러 살짝 뚫렸다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102달러를 뚫어서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 추세가 위로 쭉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주식시장 왜 떨어졌느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한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그 소비자 심리수가 급강하였다는 얘기 때문에 나왔거든요. 이거 인베스트닷컴의 기사인데, 이 미시건 대학 심리지수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급락했죠. 컨퍼런스 보드 심리지수는 이미 보여드렸었는데, 그 현재 심리지수는 옆으로 개걸음치고 있지만 미래 심리지수는 아래로 급락한 걸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아랫방향으로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걸. 미국 심리가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아랫방향으로. 그런데 요 심리지수가 계속 요 심리지수가 반영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이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좀 뉘앙스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ISM 제조업 지수에 여기 이제 서비스업 지수를 보면, 물론 제조업은 계속 깨지고 있는 거 보여드렸고, 여기 보시면 55대 있다가 51로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반등한다는 자체가 이게 51.6인가 그랬어요, 직전이. 51.2네요. 그게 올라간다는 게 51.9 정도거든요.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이게 55대에서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약하거든요. 이게 지금 심리수가 그대로 이 서비스 PMI 지수에 그대로 지금 나타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조업 PMI 지수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게 제조업 PMI 지수인데 47대 있죠. 50 깨져가지고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경제가, 제조업은 이미 좀 식어서 냉각기로 갈까 말까로 가는 방향이고, 서비스 업종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오일과 관련된 뉴스인데, 오일도 가격이 좀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보시면 70달러 때 다시 밑으로 확 내려가서 지금 70달러 깨지니 마니를 헤매고 있는데, 수요에 대한 그 공포 때문에 로이터에서 발표된 기사인데요. 이게 그 미국의 소비 심리가 급전직하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석유 수요도 줄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차트를 잠깐 보면, 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느냐, 작년 10월 말께쯤에 이제 1년 동안 쭉 1년 한 10개월 동안 쭉 조정받았던 게 끝나고 나서 이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입니다. 캔들 차트가 바닥을 찍고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최근 방향은 방향성을 잃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이. 근데 이 파란 게 달러 인덱스고요. 검은 게 유가고, 이 노란 게 금이거든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바닥을 찍었죠. 여기서 내려오던 추세가 일단 한번 걸렸고 반등했다가 다시 여기 있는 바닥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그 바닥을 뚫지를 않고 견디고 있다가 지금 튀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방향성이 위쪽으로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씩 강해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유가하고 금값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탁 튀는 현상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현상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향후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먹구름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윗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달러 인덱스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윗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게 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유가하고 금값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특히 뭐 어떤 이 큰 이슈가 미국에서 발생해서 주가, 혹은 글로벌에서 발생해서 주가 급락하는 경우에 이 달러 인덱스는 더 빠르게 튈 겁니다. 그러면 금값도 빠르게 내려오겠죠. 유가도 빠르게 내려오고. 다만 유가는 또 감산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이제 기업 이익인데, 아니 기업 이익이 아니고 이제 그 개인들 소득인데, 이거는 이제 시간당 평균 소득이거든요. 28.62달러 명목입니다. 요거는 주간 일하는 시간이에요. 33.8시간. 이 두 개로 곱하면 주간 얻어지는 소득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물가를 반영한 실질 주간 소득을 보면 28.62달러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당 소득인데 실질을 반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명목이고 이거는 실질 시간당 급여거든요. 28.62달러죠.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실질 그러니까 실질 소득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주간 일하는 숫자 요거를 곱하게 되면 이제 주간 실질 소득이 나오는데 그게 967달러. 최근 추세를 보면 여기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죠. 그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여드렸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대상기를 해보면 저축 금액이 올라가고 있었고 가처분 소득도 늘고 있었지만 소득도 늘고 있고 가처분 소득도 늘고 있지만 저축 금액도 늘어났고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도 늘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 금액을 늘리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기부금 중에 그 자의적으로 스스로 내는 기부금이 점점 작년도 7월달 이후로 조금씩 줄었잖아요. 물론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크진 않지만 심리적 부분으로 해석해 보면 가게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가게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금조차도 안 내는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 말씀 드리긴 했었죠. 일정 부분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황에서 실질 주간 이익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해고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계속 미국의 가게들 중에 어려움에 빠져서 소비가 위축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리고 무디스에서 나오는 위클리 마켓 아웃룩이거든요. 11일자, 5월 11일자 보면 밑에 좀 내려가 보면 이게 뭐냐면요. 여기 파란색은 이게 향후에 고용을 확대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 내려오고 있죠. 스몰 비즈니스, 소기업들 지금 보면 내려오고 있죠. 고용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늘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점점점 세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연두색이 뭐냐면 이게 그 대출 받기가 어렵냐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면 이게 안 어렵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축이 역으로 뒤집혀 있죠. 이거 이제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축을 옆으로 뒤집어 놓은 건데 얘가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면 지금은 어렵다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몰 비즈니스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을 늘릴 계획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출 받기는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밑에 보면 요거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커머셜하고 그러니까 상업하고 산업 관련된 대출과 관련해서 그 수요와 관련된 질문을 은행 쪽에다 물어본 거거든요. 은행 대출 담당자들한테 상업이나 그 산업 쪽의 대출 수요는 어때요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급락했죠. 그래서 이쪽에서 대출 수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산업 쪽에서 상업이나 밑에 내려가 보면 요거는 뭐냐면 파란 거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대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좀 더 어려워졌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크레딧 카드 관련된 그냥 전체 대출 신용 은행이나 이런 쪽에 혹은 크레딧 카드나 이런 쪽에 대출 받기가 좀 쉬워졌어요라고 했는데 어려워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거의 6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에요. 20% 가까이 됐죠. 여기 밑에 보면 여기 크레딧 카드와 관련된 이자는 20.1% 높게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컨슈머 기대치에 대해서 거의 60% 가까운 애들이 여기 1년 전보다 대출 받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기 보시면 먹구름이 오고 있다 미국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 시스템에 지금 금리가 높아가지고 대출 수요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도 너무 높으니까 대출 받기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점진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미국의 소비 위축을 야기할 수 있는 그 밑바탕 근저에 있는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채 협상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부채 협상이 이게 성공할까라고 묻는데 여기 뉴스 보도 보면 부채 협상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이미 말씀드렸듯 예전에 2011년도하고 2013년도에 목리를 부렸던 공화당 의원들이 다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재선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긴 하겠지만 공화당에 트럼프가 쭉 올라오면서 트럼프를 지지한 또 그때 그 티파티 사람들도
좀 강세론자였거든요. 강력한 우파였던 거죠. 요번에도 트럼프가 수면위로 계속 공화당 그 대선 주자로 올라오는 걸 보면 목리를 안 부릴 것이다라고 100%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이미 다이먼이 JP 모건에 은행 몇 개 추가 파산할 수 있다. 이것도 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미국의 연방 그 예금보험공사 보시면 여기 3개가 파산했습니다. 최근. 네, 은행 3개 죄송합니다. 모기 잠겨서 물을 잠깐 마셨습니다. 이 3개가 파산했잖아요. 이 은행 파산 패턴을 보면 이게 위기가 발생하면 은행 파산이 늘어났다가 경기가 저점을 지나서 조금씩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할 때도 은행이 좀 추가적으로 파산하거든요. 그러다가 경기가 아주 궤도에 올라서면 은행 파산이 없어집니다. 그랬다가 경기가 정점에 이를 때 파산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경기가 수축하는 중앙점으로 갈 때 파산 숫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더 파산이 일어나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 금융시장에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파산이 굉장히 많았었죠. 2010년도면 한참 괜찮게 경기가 그나마 이제 회복 국면을 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157개나 파산을 했으니까 많이 파산했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파산이 제로로 줄었었어요. 그러다 2019년도에 파산이 다시 늘어났고 20년도에 파산이 있다가 21년도, 22년도에 파산이 없었습니다. 요번에 파산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거 예전에 레이 달리오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파산할지 덜 파산할지는 모르겠지만 파산할 가능성은 추가적 파산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은행 파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은행 파산이 그냥 얌전히 있다가 파산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 문제에 의해서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부분이에요. 이거 데일리 임팩트에 이진원 개원 기자께서 5월 11일 날 올린 건데 상업부동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준의 워렌 버핏 등 연준이나 워렌 버핏은 상업부동산 위기를 경고하고 있고 JP 모건 뭐 대출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상업부동산 시장이 다음 도미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연준 따르면은 상업부동산 대출의 총 60% 은행들이 상업부동산 대출 60%를 보유하고 있고 이 자산의 3분의 2의 자산은 중소은행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중소은행들이 까물딱까물딱 하잖아요. 근데 이 상업부동산의 3분의 2가 거기에서 대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상업부동산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상업부동산이 전년 1년 대비해서 15% 빠졌다는 얘기는 이미 보여드렸고 실업률이 계속 실업률이잖아요.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죠. 여기 밑에 보면 미국 최대 상업부동산 대출은행인 웰스파고에 따르면 상업부동산 담보대출 중 부실대출 규모는 1분기에 2,500억, 4분기에는 4배에 가까운 9,600억으로 증가했다. 작년에 계속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 다음에 코스타는 사무 건물용 공시률이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섰고 1분기 공시률이 12.9%로 2008년 금융 당시 최고점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 이 업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 이 상업부동산이 파산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중소기업은행에 부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산 쪽에 부실이 생긴 게 이 중소기업은행의 이익잉여금을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줄어요. 그럼 BIS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BIS에 문제가 생기면 BIS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중소은행은 대출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가중 대출들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거예요. BIS 비율이 위험 가중, 그러니까 자본 총계 대비 위험 가중 비율이거든요. 위험 가중 대출 중에서 위험 가중치를 산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BIS 비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줄이거나 추가 대출을 안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대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소지방은행들이 그 지방에 있는 가게나 기업들한테 특히 기업들한테 대출 영업을 한다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중소지방의 지역 경제가 붕괴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수축의 내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파산은 그냥 은행이 가만히 있다 파산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상업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중소지방은행이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거기에 중소지방의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회수하면서 경기를 수축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위험성이 노출되면 뱅크런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슈가 있고 그런 것들이 혼합되면 여기서 파산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현재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들이 이제 올 하반기나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용 부분인데 고용 부분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물론 계속 우리가 그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숫자가 늘어나는 걸 계속 보고 있죠. 앞으로도 일정 부분 더 늘어날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한쪽 영역에서는 고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한쪽 영역에서는 새로 해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빨간 거는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이게 그 계속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이게 양쪽으로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한쪽에선 고용을 하고 있고 한쪽에선 해고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비스업 지수를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의 서비스업이 미국 고용이 거의 80% 좀 넘을 겁니다. 아마 고용이. 잘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급락했죠. 51%대로 55에서 51대로 뚝 떨어졌잖아요. 거기다가 소비 심리수가 급락하고 있잖아요. 미시건대 그러니까 급락이라기보다 이제 추세적으로 좀 내려왔죠. 밑으로 쭉. 그죠? 급락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쭉 내려왔죠. 근데 컨퍼런스 보드 미래 심리수가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서비스 업종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 고용 지표를 버티게 해준 그 서비스 업종이 꺼지면서 얘가 머리를 두들겨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고용이. 그래서 올라가는 강도가 줄어들 것 같고 신규 고용 숫자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지금 바닥을 그리고 있는 요 실업률이 3.4로 바닥을 찍었거든요. 2번. 얘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거 있죠. 이 빨간 게 뭐냐면 미국의 기업이익입니다. 기업이익은 지금 요 1분기 이거 4분기까지밖에 안 찍혔네요. 작년 4분기의 기업이익이 보시면 직전 연도 2021년도 그 1분기보다 그 이후로 있었던 것보다 더 낮아졌었거든요. 기업이익은 점진적으로 올라가질 못하고 추세적으로 내려오면서 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려고 하는 걸 부정적으로 만들겠죠. EPS가 줄어들었으니까 프라이스를 올리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머리를 눌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린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리고 미국 거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내는 이 빨간 게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측정하는 2분기의 GDP 실질 성장률이고요. 파란 건 애틀란타 연준에서 측정하는 GDP 성장률이거든요. 얘가 지금 위아래로 혼란스럽게 갈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는 마이너스 대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플러스 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 보면 연두색이 실제로 발표된 GDP인데 이 실제로 발표된 GDP가 애틀란타 연준하고 근접하긴 합니다. 이 세인트루이스보다. 다만 이렇게 근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반드시 일로 올라갔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 센서 뷰로 노동통계국 거기에서 그 발표하는 지표인데 이게 미국의 그 경제 관련된 움직임이거든요. 이코노믹 액티비티거든요. 얘 보시면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고 마이너스 영역대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달에 안 좋게 밑으로 급락했었거든요. 이때 주가가 바닥을 치고 이제 터닝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4월 달 찍은 거 보면 마이너스 다시 진입했습니다. 재진입했습니다. 플러스로 터닝을 못하고 지금 1월 달 이후로 추세적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거든요. 안 좋다는 거죠. 이거 혼합해 보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엔 그 무역협력개발기구 요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거 GDP 그러니까 무역 지표를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2분기 예측치를 계속 보여주는 건데 볼륨 단위로 보면 이렇게 전월 대비 증가하는 걸로 이제 보이긴 하지만 이게 금액 단위로 보면 밑으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은 좀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 단위로 보면 좀 빠지고 있고 서비스 업종도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GDP 측정할 때 보면 GDP 측정치는 글로벌이 점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일로 가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이 지뢰밭 투성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가부채가 첫 번째 지뢰밭이고요. 두 번째 지뢰밭이 상업부동산이고요. 세 번째 지뢰밭은 점진적으로 꺼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심리 지표,
그다음에 경제 지표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고용 지표까지 꺼지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 이익 자체도 많이 늘어나지를 못하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다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강도가 세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얘는 방향성을 측정할 수 없지만 위쪽 방향으로 세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게 아래쪽 방향으로 세게 내려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점은 결과적으로 상업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가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부동산 터지기 전에 꼬물딱꼬물딱 그냥 힘이 없이 내려오다가 그 상업부동산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저점을 테스트하러 아주 급격하게 내려올 것 같고요. 얘가 일정 수준 버티다가 그 상황을 맞으면 여기까지 찍는 게 1차적 바닥 정도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여기 떨어져서 딱 여기 바닥 찍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방향성을 다시 측정할 것 같고, 내려오다 보면 얘를 뚫고 내려가서 이제 바닥을 측정할 것 같습니다. 예. 신규 저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자체는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미국 시장이 안 좋으면 이게 들리는 현상으로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 심리만 좀 아래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급등한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일이 터지지 않고 경제 지표가 조금씩만 누그러진다 하더라도 얘는 달러 인덱스가 윗방향으로 움직일 힘을 이제 위쪽 강도를 세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금값은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랫방향으로 처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또 내려가고 금값도 내려가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국채 수익률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있던 금이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한 상대적 가치가 반대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위험자산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니까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게 될 것 같고, 유가는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게 또다시 60달러대로 진입하고 그게 다시 60달러대도 깨는, 그래서 50달러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혹은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사우디나 UAE나 이런 쪽에서 감산에 대한 자발적 감산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반등의 힘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힘은 약하고 추세적으로 좀 밀릴 것 같다. 계속 그런 현상으로 현재 향후의 흐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를 여러분들 한번 되살려 보면, 올 초에 주식시장이 계속 작년 10월 하반기 이후로 계속 올라오면서 올 초로 다시 여기 이제 약간 내려왔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때 뉴스 보도에서는 노랜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갔는데 이 노랜딩, 그냥 경기 깨지는 건 없어, 그냥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SVB 사태가 터지면서 노랜딩 얘기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SVB 사태가 수습이 되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 수습되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수습되고 제이미 다이먼이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땡겨 가면서 별 문제 없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 중소지방은행 문제들이 아직도 꼬물딱거리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연준이나 다른 보도들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좋아지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수면 보도 위에 올라오고, 좀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 것 같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시장을 덮거든요. 이 보도들을 계속 보고 계시면 방향성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근데 경기 사이클은 반복적으로 순환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순환하는 과정은 반복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나 다른 쪽의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 상황이나 주변 환경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경기는 수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조금씩 밟아가고 있고, 그런 느낌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아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경기 수축을 한번 겪지 않는 이상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다시 만들기는 어렵고요. 그때를 대비하는 준비를 차곡차곡 해 놓으셨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